당신 이제 쓸모 없잖아. 정년 퇴직을 하고 온 날 아내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35년을 한 회사에 바쳤고요.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배신, 아들의 외면, 그리고 28년 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남자의 음모. 하지만 이 남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번 철저히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계를 고치듯 자신의 인생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껍데기만 남은 명함을 버리고 진짜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일부 무너진 설계도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이종철은 35년을 다닌 회사의 정문을 마지막으로 통과했어요. 정문을 지날 때마다 삐삐 소리를 내던 출입증은 이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이미 시스템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어요. 7층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5년. 그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사무실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요.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짧은 인사들이 오갔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종철은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이미 정리된 박스가 놓여 있었죠. 누가 미리 챙겨놓은 거예요. 배려라면 배려였지만 왠지 서둘러 내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종철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만년필 한 자루. 35년 근속 기념으로 받은 거예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책상 모서리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지를 떼어냈습니다. 기계는 정직하다. 그가 평생 믿고 살아온 신조였어요. 종철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만년필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종철 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인사팀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류 한 장이 건네졌어요. 종철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 회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35년을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종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 과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규정이라서요. 모든 퇴직자분들께 받고 있습니다. 종철은 한숨을 쉬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부장님 자리 비워주시면. 다음 주부터 신입이 들어오거든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후배 직원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새 명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종철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층 로비에 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종철은 박스를 꼭 안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60세.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어요. 이제 뭘 하지? 종철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차는 천천히 회사를 벗어났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종철은 박스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종철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 박수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여보, 나왔어. 종철이 다시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스는 현관에 놔둬. 방 좁아. 차갑게 한마디만 던졌어요. 종철은 박스를 현관에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어. 알아. 수진의 대답은 짧았어요. 종철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퇴직금도 나오고. 앞으로 계획을. 당신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수진이 종철의 말을 끊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종철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종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 병원에서 전화 왔어. 정밀 검사 받아보래.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니, 나는 멀쩡한데. 이게 무슨. 당신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수진이 종철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엔 걱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가스불 끄는 거 깜빡했고 그저께는 핸드폰 어디 뒀는지 몰라서 1시간 동안 찾았잖아.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60살 넘으면 조심해야 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하셨거든.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종철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밀 검사는 받아볼게. 하지만 난 괜찮아. 괜찮은지 아닌지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야. 수진이 일어섰어요. 저녁은 알아서 먹어. 난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약속? 이 시간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이야. 수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종철이 뒤따라갔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마지막 출근한 날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수진이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당신 퇴직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일 그만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없어. 여보, 당신 이제 쓸모없잖아. 그 한마디가 종철의 가슴에 박혔어요. 수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종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2부 고장난 부품. 3일이 지났어요. 종철은 집에서 텅 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3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갔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죠. 수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종철은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TV를 봤어요. 그렇게 12월 30일 저녁이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종철이 문을 열자 아들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왔니? 들어와. 종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들이 찾아온 건 석 달 만이었습니다. 민준은 짧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응, 또 나갔어. 요즘 친구들 만나느라 바빠. 그래요.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종철도 따라 앉았어요. 저녁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그래. 요즘 사업은 잘 돼? 민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종철의 표정이 굳었어요. 얼마나? 5천만 원이요. 5천? 그게 무슨 돈이야? 민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버지, 지금 기회가 왔어요. 투자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놓치면 다시 기회가 안 와요. 무슨 투자? 부동산이요. 확실한 정보 있어요. 3개월 안에 2배는 됩니다. 종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아, 그런 건 위험해. 확실하다는 게 어디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 조심하고 원칙만 지키면서 사셨죠.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35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받고 쫓겨나셨잖아요. 아버지 동기들은 벌써 임원되고 건물주 됐는데 아버지는 뭐가 남았어요? 민준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 투자해야 해요. 종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5천만 원은 큰 돈이야. 퇴직금도 아직 안 나왔고. 그럼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뭐? 이 집 아버지 명의잖아요. 담보 대출 받으면 5천은 가뿐해요. 종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집을 담보로. 왜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집인데. 그 말에 종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여기 서류 좀 보세요. 대출 신청서예요. 아버지 인감 도장만 찍으면 돼요. 인감 도장? 네. 아버지 기억력 요즘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종철은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민준아, 나는 내가 부탁하면 뭐든 들어주고 싶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그것도 부동산 투자한다고.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뭐든 부정적으로만 보고 기회를 놓치고. 민준이 소리를 높였어요. 저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이요. 민준아.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민준이 종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요즘 이상해요. 어머니 말 들었어요. 건강검진 결과 안 좋다면서요?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그건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재산 관리 못하시면 다 날리게 돼요. 민준이 서류를 종철 앞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종철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아, 나가. 네. 나가라고. 지금 당장. 종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어. 나가. 민주는 잠시 종철을 바라보다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민주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회사도 잘렸고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관심 없어요. 민준이 현관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저라도 있어야 아버지 노후가 편하실 텐데. 문이 닫혔어요. 종철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마음. 종철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자정이 넘었어요. 종철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온 거예요.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 갔었어?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왜 보고할 의무라도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종철은 참았습니다. 민준이 왔다 갔어. 알아. 알아? 민준이가 나한테 미리 말했어. 대출 서류 가져간다고. 종철은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그럼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가 민준이한테 말한 거야. 뭐? 수진이 종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요즘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해야지. 우리라니. 당신이랑 민준이가? 그래. 당신 혼자 관리하게 놔뒀다간 나중에 다 날려. 종철은 믿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부부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부? 수진이 비웃었어요. 당신 3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월급쟁이 월급 받아다 주는 거 말고. 나는 성실하게 일했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성실하게 일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동기들 봐. 한상무는 벌써 임원 됐어. 건물도 여러 채 있고. 근데 당신은 뭐야? 부장 달고 퇴직했잖아. 나는 원칙을 지키면서 일했어. 부정한 방법으로는. 원칙. 그 원칙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수진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한상무처럼만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았어. 나도 명품 가방 들고 좋은 차 타고 강남에 살 수 있었어. 종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여보, 우리 그렇게 가난하게 산 거 아니잖아. 가난했어. 나한테는 가난했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어. 그래서 당신 만났을 때 당신이 대기업 다니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수진이 종철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당신은 뭐야?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돈 벌 기회가 와도 원칙이니 뭐니 하면서 다 놓쳤잖아.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 옳은 게 밥 먹여줘? 수진이 비웃었어요. 당신 이제 쓸모없어. 회사도 잘렸고 돈도 못 버는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종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종철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어요. 종철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025년 1월 6일. 종철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정확히는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나온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차갑게 대했고 민주는 틈만 나면 인감도장을 요구했어요. 종철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일만 하느라 인간관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종철은 동네를 걸었어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철물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철수 철물점.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종철은 멈춰 섰어요. 철물점 앞에는 녹슨 공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몽키 스패너, 망치, 드라이버. 종철은 무의식적으로 몽키 스패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님, 그거 사실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보고 있었어요. 봐도 돼요. 근데 손님,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 남자는 친절하게 웃었어요. 종철은 대답 대신 몽키 스패너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스패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컥. 아, 죄송합니다. 종철이 허리를 숙여 스패너를 주우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휘청. 손님. 남자가 재빨리 종철을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언제 밥 먹었어요? 종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종철의 팔을 잡고 철물점 안으로 데려갔어요. 일단 들어와요. 앉아 있어요. 철물점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남자는 종철을 의자에 앉히고 컵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5분 후. 뜨거운 컵라면이 종철 앞에 놓였어요. 드세요. 배고프면 몸이 안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종철은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손님, 왜 그래요? 맛이 이상해요? 아닙니다. 종철은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먹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기다렸어요. 종철이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손님,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김철수라고 해요. 이 철물점 주인이고요. 저는 이종철입니다. 이종철 씨? 성함 좋네요. 근데 종철 씨 실례지만 집이 어디세요? 종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철수는 종철의 표정을 보고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나오셨구나. 네. 가족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종철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대요. 쓸모없다니요? 35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어요. 이제 돈도 못 벌고, 아내는 저한테 관심도 없고 아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종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생 원칙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철수는 조용히 종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철이 말을 이었어요. 기계는 정직하다고 믿었어요. 기계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은 배신하더라고요. 종철 씨,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종철 씨,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네. 저도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회사에서 쫓겨났죠. 비리 연루됐다고.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저도 종철 씨처럼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명예도 돈도.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았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다시 시작했어요. 이 철물점 하나 얻어서. 철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보잘것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행복해요. 명함 없이도 돈 많이 없어도 사람들한테 도움 주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종철은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가 종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종철 씨,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니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시작이요. 철수가 웃었어요. 종철 씨, 당분간 여기 있어요. 제가 뒷방 하나 있는데 거기 쓰세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왜? 괜찮아요. 대신 철물점 일 좀 도와주세요. 손님 별로 없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종철은 철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길거리에 있을 때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해줬거든요. 철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요. 다른 사람한테. 종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외로웠는데 동료 생겨서. 철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종철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종철은 무너진 자신의 삶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3부 해체와 재조립. 한 달이 흘렀어요. 2025년 2월 초. 종철은 철물점 뒷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철물점 문을 열었어요. 먼지를 닦고 공구들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종철의 손재주는 금방 빛을 발했어요. 고장난 시계를 고치고 망가진 선풍기를 수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이거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어디 봅시다. 종철은 웃으며 손님들을 대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와 종철은 철물점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종철 씨, 요즘 괜찮아 보여요. 네, 덕분에요. 가족들한테는 연락 안 해요? 종철은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게 피를 나눴다고 가족인 건 아니더라고요. 종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 네. 혹시 한상무라는 사람 아세요? 철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상무요? 왜요? 제 대학 동기거든요. 지금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데. 아, 그 한상무요.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알아요. 아주 잘 알죠. 어떻게요? 10년 전에 제가 회사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에요. 종철이 놀라서 철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상무가 저한테 비리를 뒤집어 씌웠어요. 자기가 한 일을 제 탓으로 돌렸죠. 증거도 조작하고. 그런 일이.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든 동료든 상관없이 이용하고 버려요. 철수가 종철을 똑바로 봤어요. 종철 씨, 혹시 한상무랑 무슨 일 있어요? 종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상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확실하진 않은데 아내가 요즘 자주 외출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제 재산을 노리는 걸 보면 종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철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철 씨, 그거 확인해 봐야 해요. 어떻게요? 증거를 찾아야죠. 한상무 같은 사람은 증거가 없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증거를? 바로 그때 철물점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차가운 인상이었죠. 실례합니다. 이종철 씨 계세요? 종철이 일어섰어요. 제가 이종철인데요. 누구시죠? 여자는 종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이서연? 저는 당신 딸이에요. 순간 종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철물점 뒷방. 종철과 서연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철수는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종철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종철을 보고 있었어요. 딸이라니 그게 무슨. 어머니 이름은 윤이에요. 기억하세요? 종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윤이라고? 그 윤이? 네. 윤이. 28년 전 종철의 첫사랑이었어요. 대학교 때 만나 3년을 사귀었죠. 결혼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어느 날 갑자기 종철을 떠났어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종철은 그날의 배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내 딸을 낳았다고. 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28년 동안. 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 유품이에요. 읽어보세요. 종철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1997년 3월 15일. 오늘 종철이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상무가 종철이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종철이를 지키려면 내가 떠나야 한다. 종철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7년 5월 20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종철이 아이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한상무가 계속 감시하고 있다. 종철이가 알면 위험해진다. 1997년 11월 3일. 서연이를 낳았다. 종철이를 닮았다. 미안하다. 아빠 얼굴도 모른 채 자라야 하는 우리 딸에게. 2010년 6월 10일. 서연이가 대학에 갔다. 똑똑하고 강한 아이로 자랐다. 종철이를 닮았나 보다. 언젠가 서연이가 아빠를 만날 수 있기를. 2024년 9월 1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종철아, 사랑했다. 종철은 수첩을 덮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날 배신한 게 아니었어. 네. 어머니는 당신을 지키려고 떠나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한상무가 모든 걸 꾸민 거예요. 어머니를 협박해서 당신과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한상무가. 종철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당신한테 열등감이 있었대요. 어머니 말로는. 서연이 설명했어요. 한상무는 어릴 때부터 당신을 시기했대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능력도 집안도 사랑도. 그래서 당신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미친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3년 전부터 한상무 회사 비서실에서 일했어요. 스파이로. 스파이?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한상무의 비리를 밝혀내라고.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3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한상무의 횡령, 배임, 뇌물수수,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서연과 USB를 종철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였어요. 당신 아내 박수진과 한상무의 관계 증거예요.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5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어요. 종철은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 김민준도 한상무한테 매수됐어요.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었죠.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상무는 28년 전에 어머니를 빼앗았고 지금은 당신 가족까지 빼앗은 거예요. 종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바보였네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종철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한상무를 무너뜨려야 해요. 당신과 어머니를 위해서. 종철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28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온 딸. 윤희를 닮은 눈빛이었어요. 서연 씨. 네. 미안해요. 아빠 노릇 한 번도 못했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서연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같이 복수해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놈들한테. 종철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요. 같이 해요. 다음 날. 종철, 서연, 철수는 철물점에 모여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서연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박수진과의 이혼 소송부터 시작할게요.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까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김민주는? 철수가 물었어요. 아들은 형사 고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종철이 말했어요. 대신 상속 포기 각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절연할 거고요.
한상무는? 한상무가 제일 중요해요. 서연이 USB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이 안에 한상무의 비리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검찰에 고발하면 바로 조사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서연 씨,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상무 같은 사람은 권력이 있잖아요. 증거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완벽하게. 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시작합시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서연이 종철을 바라봤어요. 박수진과 김민준을 직접 만나야 해요. 마지막으로. 왜요? 법정 가기 전에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펐어요. 그래야 당신도 정리가 될 거예요. 종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만나죠. 2025년 2월 15일. 종철은 집으로 향했어요.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당신 왜 왔어? 수진의 표정은 놀라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무슨 일인데? 할 말이 있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준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민준아, 너도 있었구나. 잘 됐네. 종철은 두 사람 앞에 섰어요.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돈 필요해서 온 거야? 수진이 비웃었어요. 종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신청서야. 서명해. 뭐?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이 한상무랑 불륜 관계라는 거 다 알아. 증거도 다 있어.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5년 동안 한상무랑 만났더군. 내가 회사 다니는 동안. 종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난 당신을 믿었어. 그래서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지. 아니야. 이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종철이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불만이었지. 그래서 한상무한테 갔고. 그게. 변명하지 마. 나도 이제 알아. 당신이 원한 게 뭔지. 종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 분할은 제가 70, 당신이 30으로 하겠어. 불륜을 저질렀으니 당연한 거지. 70이라고. 그건 너무. 싫으면 법정에서 싸우지. 하지만 증거가 다 있으니까 당신한테 불리할 거.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종철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너는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종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ATM 기계. 돈 나오는 기계.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뭔데? 종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는 나한테 5천만 원 달라고 했지. 집 담보로 대출 받으라고 했고. 내 정신이 이상하다면서 재산 관리를 내가 하겠다고 했어.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종철이 비웃었어요. 너를 위해서겠지. 아니, 한상무를 위해서.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도 한상무한테 매수됐다는 거 다 알아. 한상무가 너한테 돈을 줬지.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 더 주겠다고 했고. 그건. 변명하지 마. 종철이 마지막 서류를 민준에게 건넸어요. 상속 포기 각서야. 서명해. 이게 무슨.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인연을 끊을 거야. 민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 종철이 차갑게 웃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니?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훔치려고 하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돈이 내 아버지야. 종철이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한 상무한테 가. 거기 가서 아들 노릇해. 아버지, 나가. 종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이랬잖아. 종철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3일 안에 서류 사인해서 보내. 안 그러면 법정에서 만나. 당신 후회할 거야. 수진이 소리쳤어요. 종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종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제4부 인생 수리 완료. 2025년 3월 1일 서울중앙지검. 서연은 USB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검사에게 건넸어요. 한상무의 비리 증거 전부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3년간 수집한 자료예요. 횡령 금액만 50억이 넘습니다. 증거 출처는 확실합니까? 회사 내부 서버에서 직접 가져온 원본 파일이에요. 위조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상무는 회사 임원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은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 4명이 들어왔어요. 한상무 씨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한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무슨 헛소리입니까? 내가 뭘 횡령했다고. 동행하시죠. 자세한 건 조사실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한상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한상무가 끌려나가는 순간 복도에 종철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종철아, 내가 이런 짓을. 한상무가 소리쳤어요. 종철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35년 근속 기념으로 받았던 그 만년필. 이거 기억하니? 그게 뭔데? 너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었지. 임원 되고 나서 종철이 만년필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힘껏 부러뜨렸습니다. 딱. 만년필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명암으로 쌓은 성은 명암 한 장에 무너지지. 종철이 부러진 만년필을 한상무 앞에 떨어뜨렸어요. 28년 전에 윤희한테 한 짓, 내 아내 꼬드긴 것, 내 아들 매수한 것. 다 알아. 한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뭘 안다고. 너는 평생 나한테 열등감을 가졌어. 그래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지. 종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너는 한 가지 몰랐어. 진짜 인생은 명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뭐? 너는 명함만 쌓았어. 부장, 이사, 임원. 그게 다였지. 근데 그 명함 뒤에 뭐가 남았어? 종철이 한상무를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한상무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새로운 삶을 찾았어. 철물점에서 사람들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종철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28년 만에 내 딸도 찾았고. 딸? 윤희가 낳은 딸이야. 내가 윤희를 협박해서 날 떠나게 만들었을 때 임신 중이었어. 한상무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딸이 3년 동안 내 회사에서 일하면서 모든 증거를 모았어. 내 비리를 다. 이서연? 그래. 이서연이 내 딸이야. 한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종철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끝났어. 감옥에서 내가 쌓은 명함들 하나씩 세어봐. 수사관들이 한상무를 끌고 갔어요. 한상무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철아, 이종철, 내가 이럴 수는 없어.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종철은 부러진 만년필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복도 끝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기분이 어때요? 서연이 물었어요. 종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후련해. 복수가 만족스러워요? 복수라기보다는 정리야. 잘못된 부품을 제거한 기분이랄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집으로 가야지. 우리 집. 종철이 웃었어요. 철물점으로. 한 달 후. 법정. 이혼 소송과 한상무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먼저 이혼 소송부터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박수진의 불륜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 이종철에게 유책 배우자 이혼을 허가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결정합니다. 판사님, 이건 너무. 조용히 하세요. 불륜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관대한 판결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종철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한상무 재판.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인 한상무는 10년간 회사 자금 5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김철수 씨를 신청합니다. 철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10년 전 피고인은 저에게 비리를 뒤집어 씌워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철수가 차분히 증언했어요. 저는 그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상무는 변호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상무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횡령 금액 전액과 추징금 20억 원을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한상무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철은 법정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철물점 마당. 종철은 낡은 박스 하나를 가져왔어요. 35년 동안 모아온 명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천 장의 명함. 거래처 동료 상사 후배.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의 명함이었어요. 종철은 명함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드럼통에 넣었어요. 서연과 철수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태울 거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응. 이제 필요 없으니까. 종철이 라이터를 꺼냈어요. 불을 붙였습니다. 명함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노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종철은 불타는 명함들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철수가 말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종철이 웃었어요. 진짜 나로 사는 시작. 불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명함이 제가 됐어요. 종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종철의 팔을 잡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종철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28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아빠 노릇할게. 저도 열심히 딸 노릇할게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철수는 뒤에서 웃으며 지켜봤어요.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당을 물들였어요. 종철은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윤희야, 우리 딸 잘 컸어. 너를 닮아서 강하고 똑똑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사랑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6개월 후. 2025년 11월. 철물점은 동네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저씨, 이 시계 좀 고쳐주세요. 아저씨, 이 의자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아저씨, 우리 아들 장난감 고칠 수 있어요? 종철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해드릴게요. 급한 것부터 말씀하세요. 철물점 옆에는 작은 카페가 생겼어요. 서연이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윤희의 자리라는 이름이었어요. 종철은 오전에는 철물점 일을 하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서연과 차를 마셨어요. 오늘 손님 많았어? 네. 단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행이네. 종철이 커피를 홀짝였어요. 아버지, 요즘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종철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 아세요? 응. 명함 없이도 돈 많이 없이도 사람들한테 도움 주면서 사는 게 행복이더라. 서연이 웃었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게. 윤희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 종철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어요. 종철 씨, 서연 씨.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철물점 취재하고 싶대요. 취재요? 네. 정년 퇴직 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다큐멘터리 찍는데요. 종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별로. 아버지 하세요. 좋은 기회예요. 서연이 말했어요. 아버지처럼 힘든 시간 겪는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종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해볼게. 일주일 후. 방송 촬영이 시작됐어요. PD가 종철에게 질문했습니다. 종철 씨, 정년 퇴직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제 가치를 잃은 것 같았어요. 종철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3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제 정체성이 명함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함이 사라지니까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종철이 웃었어요. 저는 이종철이에요. 부장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그냥 이종철. 그리고 철물점에서 고장난 것들 고치는 수리공이고 딸의 아버지예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정년 퇴직을 앞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종철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년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명함을 버리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60년 살면서 마지막 6개월이 제일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촬영이 끝났어요. 종철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건넸어요. 아버지, 멋있었어요. 그래? 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종철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종철도 저랬었죠.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 정작 중요한 건 놓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종철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명함도 직함도 없지만 진짜 나로 살아.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종철은 일어나 다시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고쳐야 할 물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고치는 게 좋았습니다. 고장난 것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종철의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에필로그 3년 후. 2028년 가을. 철물점 앞에는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김철수, 이종철 인생 수리소 3주년 기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종철은 63세가 됐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얼굴은 더 밝아졌습니다. 서연은 카페를 확장해서 북카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혼자도 생겼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철물점을 지키고 있었어요. 종철 씨 3년 전 생각나요? 당연하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 종철 씨 얼굴 완전 죽어 있었어요. 철수가 웃었어요. 지금은 살아있잖아요. 덕분이에요. 철수 씨가 절 걷어줘서. 아니에요. 종철 씨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은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파티가 끝나고 종철은 혼자 철물점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종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윤희야, 보이니? 우리 딸 결혼해. 너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철은 웃었어요. 나도 이제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 별이 반짝였어요. 종철은 철물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고쳐야 할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종철은 몽키 스패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고장난 것을 고치는 일. 그게 종철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